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시간에는 역사 속에 11월 넷째 주 있었던 사건들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는 요리가 있는 날이죠. 돼지고기 장조림. 아우, 맛있겠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하순이지만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날씨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다만 아침 공기는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이나 뚝 덜어졌는데요. 대부분 지역 5도 이하로 떨어져서 쌀쌀합니다. 또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여기에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와 내륙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언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2도, 대전은 3.5도, 부산은 10.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15도, 대구는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토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숨진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한 부모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딸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가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해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친모는 어쩌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딸은 2020년 1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친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딸을 방임하거나 방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딸이 사망했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이후에 친정집에 옮겼다고 하는데요. 캐리어에 넣어서 아이를 친정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이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요. 그 남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딸 시신을 서울의 본가, 그러니까 시댁이죠. 본가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가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딸을 김치통에 넣은 다음에 옥상에 캐노피 같은 거 요즘 천막 설치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천막 위에다가 올려둬서 그 친척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딸이 이렇게 3년 동안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아이 시신을 3년 가까이 방치해둘 수 있을까? 정말 네. 끔찍한 사건인데. 근데 이게 이제 안 걸릴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세상에 드러났단 말이죠.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4살이 되는 건데요. 4살쯤 나이가 되면은 보통 이제 영유아 접종도 받아야 되고요. 네.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포천시에서 보니까 공무원이 그런 것들을 요즘에 다 확인하잖아요. 아이 이제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학대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친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모가 계속 답변을 회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포천시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경찰이 이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는 처음에는 딸을 길에다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야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체 은닉한 사실을 숨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아이를 숨진 사실을 숨겼다. 아이 사체를 은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참 비정하고 끔찍한 사건.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언제입니다. 혹시 은행 영업시간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자주 좀 쓰니까 알아요. 네. 근데 예인 씨는 다 이걸로 하니까 그죠? 저는 직접 가서 맞아요. 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 3시 제가- 반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딱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요? 은행 영업시간이 오후 4시였어요, 원래. 코로나 네.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3시 30분으로 30분 단축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지난 4월에. 네. 보통의 삶으로 다 대부분 돌아오고 있는데 왜 은행 영업시간만 보통으로 안 돌아오느냐. 하긴 그러네. 오. 네, 그런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융계 노사들도 이런 상황을 알기는 한다고 네. 하는데요. TF까지 구성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할지 이런 걸 논의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은행 영업시간이 너무 짧다, 빨리 가야 된다 예.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왜 유독 은행만 이 영업시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은행권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게요. 의문이 들었는데요. TF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유지되고 또 실내에서 만나는 게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논의를 안 했다. 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사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은행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30분 동안 대면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노동 강도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사측 역시 요즘에 모바일 앱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은행 점포 수도 줄이고 있죠. 은행 점포 직원 숫자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영업시간 30분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은행 갈 일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입출금이나 뭐 은행 예적금도 전부 모바일 앱으로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금융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 늘 은행을 가셔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은행 시간이 단축되면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은행 시간, 그걸 생각을 못 했네. 당연히 그냥 3시 30분에 끝난다 생각했는데 원래 4시였어요. 4시였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은행 가보면, 아이고, 업무 처리하는데 한참 걸려요. 줄을 너무 앉아서 기다리는구나, 하긴. 근데 예인 그래도 씨는 기다리는 건 같으니까. 다 이걸로 하니까. 네, 저는 사실 1년에 100번 없죠. 그러게. 중노년층은 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좋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축의금 5만 원 불붙은 축의금 논쟁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지인의 결혼 축의금을 얼마쯤 내는 게 과연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정답을 뭐 내릴 수는 없을 텐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친한데 조금 덜 냈다 그러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나는 좀 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선배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글을 두고 정말 축의금 5만 원이 선후배 관계에서 적당한 거냐 이런 논쟁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축의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글쓴이가 올린 글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면 이런 거예요. 선배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축의금 5만 원 내고 왔죠. 오. 그러니까 내고 선배 입장에서도 뭐 신혼여행 갔다 왔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선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축의금 5만 원 나한테 한 거 맞니? 라고 물어봤다고 하고요.
결혼식 밥값이 88,000원인데 아, 내가 너한테 혹시 서운하게 한 거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선배가 직접 직접 와서 말한 얘기를 거지. 했다고. 아유,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후배가 네. 이제 그걸 인터넷에다가 올린 거예요, 글을.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올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그 선배 부를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작은 회사라 안 갈 수도 없어서 간 건데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한 거죠. 글쎄, 축의금이 얼마가 이게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요,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10,000원짜리 5개 내는 거하고 5만 원짜리 하나 한 내는 장. 거하고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 근데 이게 고액권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때요? 얼마가 적절하대요? 일단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5만 원이면 보통이다. 회사는 원래 5만 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식비가 88,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혼 당사자들끼리 식비도 정하고 결혼 식장도 정하고 다 결정을 했는데 그걸 왜 하객들한테 마치 책임지라고 말하느냐. 그건 좀 잘못됐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 식대가 5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참석하면 10만 원, 돈만 보내면 5만 원이 직장 동료의 국민 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장에서 식비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5만 원이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의금을 할 거라면 기왕 한다고 하면 그래도 밥값보다는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비싼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은 못 가겠네. 돈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이 넘고 이러던데. 그건 20만 원쯤 내야죠. 예. 점점 물가가 비싸지고 고액권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축의금에 대한 고민들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떠나는 여행. 아, 정말 계획 때부터 가슴 설레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요즘엔 여행 갈 때 이 반려동물들하고 함께 가는 여행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뭐 댕댕 투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다 해서 같이 놓고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지. 키우는 그럼요. 입장에서. 그죠? 네, 아무래도 이 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족이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가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간다는 것보다 가서 패티켓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 이게 신조어더라고요. 패티켓. 네. 그러니까 펫, 동물 얘기하는 거죠. 반려동물 네.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에티켓, 에티켓. 예의, 예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합성어예요. 패티켓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함께 떠나는 패티켓 여행 가보겠습니다. 여행 욕구가 대폭발한 요즘 떠나요 댕댕이와 모든 걸 후후 버리고 반려견과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방법 패티켓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행 지금 출발. 손 이쪽 손 하이파이 예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상현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 동생 감자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감자 너무 귀엽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집에서 인사를 드리냐 하면 사실 제가 오늘 감자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짐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 짐은 요만큼인데 이게 다 감자짐. 반려견과 여행 시 인식표와 목줄, 배변 봉투 등의 위생용품과 애견카 시트 같은 안전용품은 필수. 낯선 환경에서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으니 평소 먹는 사료도 넉넉히 챙겨야 합니다.
어떤 강아지든 일단 가까운 동물병원 가셔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검진이라든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야외 활동이 많거나 아니면 숲속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진드기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드기 예방을 꼭 해주시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응급실이나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좋다.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네. 외출 시 꼭 지켜야 하는 패티켓. 인식표와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자, 감자. 옳지, 조금만 기다려. 특히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카시트나 캔넬 등의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출발. 새벽부터 움직여서인지 감자는 차 안에서 꿀잠을 자더라고요. 감자야, 일어나봐. 이제 다 왔어. 이곳에서는 철교 위를 달리며 북한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가 있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탈 수 있는 펫바이크도 있어서 감자와 함께 탈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10kg 이하로 감자 통과.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댕댕이와 함께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과연 이 겁쟁이 감자가 잘 탈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반려견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흥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흥분했을 때는 짖거나 달려드는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줄을 짧게 잡아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단 댕댕이부터 넣어야 되겠다, 그죠? 안에 넣어주시고요. 안에 보시면 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자까지 안전하게 탑승하고 달려봅니다. 출발! 감자, 출발! 우리 감자 견생 7년, 역사적인 첫 액티비티. 아, 예뻐. 옳지. 옳지, 잘했어, 감자. 이야, 감자 사진빨 잘 봤는데? 경강역에서 자라목 쉼터까지 왕복 8km, 장장 1시간 동안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사이 감자는 펫박스에 쏙 들어가서 쉬고 있네요. 도착! 체력 소모가 상당하네요. 일단은 허벅지가 굉장히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도 보고 산도 보고 자연을 느끼면서 감자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추억이 남긴 것 같아요. 그치, 감자야, 맞지? 이번엔 저도 감자도 힐링 타임. 감자, 가자! 잠깐만, 감자 천천히. 감자가 저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휴, 감자 가자, 이제 뭐 좀 마시자. 아니, 힘들어. 아이고. 사람은 요거 솔티드 크림 라떼 하고요. 이걸로 해야겠다. 계산 선택. 이곳의 특별한 메뉴는 반려견 사진을 전송하면 똑같이 프린팅돼 나오는 커피인데요. 헉, 감자랑 똑같죠. 무엇보다 반려견 전용 음료도 있어서 같이 티타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자 거 한 잔. 감자 거네? 감자 거. 오, 잘 먹는다. 오. 자, 그러면 감자가 올라간 커피 저도 한 잔. 감자 귀. 아우, 달콤해. 여기 오니까 강아지를 위한 음료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강아지를 위한 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 편하고 서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쉬었으니 다시 여행을 즐겨야죠. 숲속 산책길에서 노즈워크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요. 배변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 산책 시 배변 봉투는 꼭 챙겨야 됩니다. 친구야, 저기도 친구가 있는데? 안녕. 아이고, 만져도 돼요? 다른 반려견을 만질 때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반려인도 지켜야 할 패티켓이 있는데요.
반려견을 빤히 쳐다보거나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쳐선 안 되고요. 또 동의 없이 간식을 줘서도 안 됩니다. 감자와 꼭 한번 가고 싶었던 바다. 감자도 신이 나서 꼬리 모터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네요. 추억 도장 쾅쾅 찍고 다음 코스로 이동. 가자, 감자. 야, 오늘 진짜 좀 벌써부터 많은 것들을 했더니 너무 허기져요.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볼까 하는데 아무리 애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라고 해도 이렇게 슬링백이나 케이지에 꼭 넣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가볼까요? 아우, 배고파. 매장마다 반려견 동반 수칙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괜찮은데 그 리드줄만 해주시고 저 일반인 분들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먹는 음식이라니 굿 초이스. 와, 비주얼이 무슨 일이죠?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장난 아니다.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니까 목줄 패티켓 꼭 지켜야겠죠? 야,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감자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낭만 너무 좋습니다. 황홀해요. 감자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하느라 늦은 저녁에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감자! 가보자. 따뜻해. 되게 좋다, 맞지? 우와! 감자와 오늘 묵을 방인데요. 아늑하고 좋죠?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 잘 먹어. 끝난 줄 알았죠. 아이, 여행인데 그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이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코스를 제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짜잔! 바로 온천입니다, 온천. 이번 여행의 마지막은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인데요. 오, 감자랑 온천이라니. 와, 감자와 함께 즐기는 온천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감자도 사실은 목욕하고 할 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진짜 추웠나 봐요.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좋아하네. 아무튼 이렇게 감자와 저희 첫 여행은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댕댕이와 함께하는 이 트립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요. 나의 댕댕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감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쉴게요. Don't tell me what is home. 패티켓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반려견 동반 여행 떠나보세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랑카랑카 브라랑카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도 재밌어. 네. 자,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의 역사 속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언제로 갈까요? 오. 1887년, 그러니까 음력이 되겠네요. 네. 음력 11월 1일로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미국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미국. 아우 강대국. 그죠? 뭐 힘이 느껴지는. 예, 세계 1위의 뭐 군사력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요즘은 조금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네. 좀 그렇죠. 그런데 1880년대에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사람들도 미국 하면 민주국 그리고 부유한 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네. 그 당시 조선에 왔던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미국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1882년이 조선과 미국이 수호조약을 맺은 날이고 그래서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네. 자, 그 가운데 1887년 오늘 이날은 조선의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가고 있는 날입니다. 가고 있는. 이 낯선 땅에서 좌충우돌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1880년대에 조선이 미국을 신뢰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또 실제로 그 당시 열강 가운데 조선의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1882년에 조선이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는데 이것이 서양 여러 나라들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과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조약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1조가 그거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한다. 거중 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의 시작이 매우 우호적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조약이 맺어지자마자 미국은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공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 조선은 미국에 공사를 파견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1883년 그 다음에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는데요. 보빙사가 가운데 있는 민영익 그리고 서광범, 홍영식, 유길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갓쓰고 도포 입고 그리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미국 대통령 아서를 만나서 고종의 국서를 전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을 견문한 사람들이에요. 좋아. 네, 야, 이 뭐 도포에다가 이 갓까지 쓰고 갔으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오마이 갓이네요, 정말. 네. 정말 오마이 갓. 틀었겠네. 네, 오마이 갓이군요. 네, 그런데 게다가 관복을 다 차려입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던 식으로 큰 절을 먼저 올립니다. 미국의 왕이라고 미국의 왕이니까요. 네, 우리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 모습을 보고 생전 처음 보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당황을 했지만 곧 자기 식대로 허리를 숙여서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이 미국의 신문에 실려서 미국에서 화제가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건데요. 아직 대통령이란 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백리세천덕. 그게 뭐예요? 백리세천덕. 그게 뭐예요? 미국 맞아요. 대통령 프레지던트인데. 맞아요. 그 프레지던트를 우리식으로 발음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백리세천덕. 아이고, 발음도 어려워. 대통령님 뭐 이렇게 했네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 이 보잉사? 네. 비행기 회사 같아. 보빙사. 네. 보빙사. 이게 엄청 화제가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국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종의 국서를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국서가 한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조선이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명국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이 사건이 미국의 한글의 존재가 알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태극기를 개양해서 국가적인 자존심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가지고 갔었으면 이게 중국의 한 변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 한글로 써가지고 잘 갔네. 그렇죠?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우리말로 국서를 쓴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4년 뒤인 1887년 오늘의 주인공 최초의 주미공사 박정양이 미국으로 파견됩니다. 공사 박정양 그리고 참찬관, 이완용, 서기관, 이상재 알만한 이름이 있죠. 모두 이번에도 11명이었어요. 자,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가는데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을 출발해서 미국 워싱턴까지 가는데 무려
59일이 걸립니다. 와. 배 타고 그냥. 네. 예. 1887년 음력 9월 28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미국 구남 그리고 독일 상선, 영국 배를 갈아타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워싱턴까지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갑니다. 15,700km, 39,265리. 와. 이런 긴 여행입니다. 2역 만리라는 말이 있는데 네. 2역 4만리입니다. 이야, 더머네요. 아니 배는- 59일. 배는 우리도 있었겠지만 네. 기차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한 2달이 걸려서 미국에 간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때는 미국 한 번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미국으로 곧장 가지를 않고 홍콩을 한번 거쳤어요. 왜냐하면 경유. 보빙사로 다녀왔던 민영익이 그때 홍콩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홍콩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갔다 하와이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간 건데 중간에 또 콜레라 환자 때문에 육지에 나오질 못하고 배에서 며칠 동안 갇혀 있는 일도 있어요. 이 과정을 박정양은 귀국하면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일지를 씁니다. 꼼꼼하게 일기를 쓰는데 이 일기의 이름이 미행일기예요. 미국에 네네. 갔다 온 일기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남아있고 번역도 돼 있습니다. 이 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네네.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태평양 지나갈 때 날짜 변경선을 지나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날 일기가 재밌습니다. 철규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네. 11월 2일 맑음. 오늘 하루 종일 배가 갔다. 오늘은 마땅히 3일이지만 서양인이 말하길 하룻밤을 묵었더라도 2일이라 해야 미국에 도착한 뒤 차이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다. 그렇지, 당황하지. 아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날짜 네. 변경 선언을 몰랐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황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워싱턴에 도착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어요? 네, 먼저 국무부 장관을 만나고 대통령도 면담을 하고 각종 시설을 시찰하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어떻게 앞당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은 법무부 장관이 초대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파티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일기에 이런 말을 씁니다. 술과 안주가 낭자하고 관연하게 연주되며 남녀가 서로 껴안고 춤춘다. 대개 음악이 있으면 춤을 추고 심지어 여인 중 저고리를 벗어 맨살을 드러내는 자가 해반이다. 우리나라 안목으로 보면 어지러워 아찔하고 의아할 만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서양인들의 파티에 초대가 돼서 갔으니 도포 입고 갔을 텐데 네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등보인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여기 저고리를. 다 이렇게 네. 맨살이 드러났을 텐데. 근데 또 그걸 본 파티에 온 서양인들도 놀랐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걸 보고도 여긴 왜 이래? 이렇게 하질 않고 여긴 이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이 문화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도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절단이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진 좀 찍자고 사진사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후 박정양 일행은 이제 미국을 시찰하면서 우리의 근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은 청나라의 간섭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주 외교. 예. 이거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의 운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박정양이 그 고민을 하고 오죠. 자,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사절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갓쓰고 미국에 공사 갔던 이야기입니다. 만추의 경복궁 답사하시고 옆에 있는 박물관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11월 넷째 주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년도로 갈까요? 1963년 11월 22일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얘기 하나 더 하죠. 네. 1963년 12월 22일은 미국을 또는 세계를 엄청난 쇼크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한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으로 생방송된 케네디 암살 사건 이게 예. 두 번째 주제예요. 예. 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잘생긴 외모, 뛰어난 언변, 또 젊은 나이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었어요. 재선을 위해서 유세를 하는데 지지율이 낮았던 텍사스를 방문합니다. 거기 이제 그 텍사스에서 유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장면이 TV에 생중계가 됐다는 거예요. 생중계로 예, 거르지도 예. 않고. 이걸 모두가 다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댈러스에서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암살범이 총을 쏜 거예요. 네. 3발을 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2발이 목에 관통하고 머리에 관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장면이 생중계가 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지나가고요. 이 장면이네요.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죠? 그렇죠. 네, 암살도 암살이지만 생중계되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총에 맞은 맞은 거죠? 거. 아이고. 그분이에요. 이걸 지금 다 봤다는 거잖아요. 제클린 케네디가 너무 놀라가지고 차 뒤로 저렇게 막 기어가듯이. 야, 이게 지금 봐도 정말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전 국민이 그렇죠. 봤다는 거고 얼마나 저쪽- 놀랐겠어요. 몇 층 빌딩에서 이렇게 쐈다고 그랬죠? 네, 6층 건물에서 총을 쐈는데요. 텍사스 교과서 창고에서 일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리 하비 오즈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검거는 됐어요. 네. 검거는 됐는데 재판을 받지를 않고 재판받으러 이동하던 중에 또 죽음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라는 사람인데 잭 루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오스왈드를 죽여요. 네. 이 장면도 또 TV로 중계가 됩니다. 야, 이 미국 국민들 충격이 컸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생중계로 다 봤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과 또 암살 용의자가 사망하는 장면을. 네, 정말 충격과 혼돈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월드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러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배후였거든요. 그렇죠. 네. 부가였는데 네.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설 영화로 이게 단골 소재가 되죠. 그런데 케네디 죽음은 또 평행이론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네. 평행이론 뭐냐면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이론인데요. 케네디와 링컨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둘이 100년 간격으로 하원 의원에 허허. 당선됩니다. 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100년 간격이고요. 둘 다 금요일에 같은 요일이네요.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암살을 당해요. 예. 네. 또 암살범이 재판을 받지 않고 죽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암살 장소가 링컨은 포드 극장, 그다음에 케네디는 포드사에서 만든 차. 이것도 참. 그래서 예. 포드와 모두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후임 대통령이 둘 다 존슨이었고 두 존슨의 나이 차이도 또 100년이에요. 네. 이렇게 찾아보면 이루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네. 누가 찾아보니까 43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네.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놀라는 그러네. 거죠. 맞아요. 우연의 일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평행이론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역사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우연의 일치예요. 이런 게 있으면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밥그릇 때문에. 알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볼게요. 몇 년도로 갑니까? 1997년 11월 21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7년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해죠. 네. 한국 경제가 망한. IMF. 그래서 IMF에 네. 구제를 요청한 그런 해입니다. 네. 네, 1997년 11월 21일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김영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 이후 협상을 거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195억 달러를 빌리게 되죠. 자, 이때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했어요. 그 당시까지 30대 대기업 중에 17곳이 부도가 났고 127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급여를 삭감하고 조직을 감축하고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저희 통로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사 가셨어요. 저 때 다들 사업이 안 됐나 봐요. 네. 쓰러지신 뭐 분도 계셨고 지금 되게 직장인들은 직장을 네. 잃고 네. 뭐 정말 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IMF 외환 위기, 국가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돼요. 빚을 얻어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니까 그 바람에 빚을 내준 금융권도 또 부실해지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해외 신인도가 떨어지게 돼요. 해외 투자가들이 이제 달러를 빼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정부에서 했지만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때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정부의 무능함이에요. 네. 자,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못했던 거죠. 네, 이게 한두 가지 문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IMF도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조건들이 있었죠. 맞아요. 돈만 빌린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주권을 IMF에 내준 꼴이 됐습니다. IMF가 내건 조건이 아주 가혹했어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 긴축재정 이런 걸 다 이제 요구를 하는데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 IMF가 한국에 너무 가혹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역사 속에 문제가 있으면 답을 같이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네. 옛날부터 수많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이때부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감동적인 장면 이것이 펼쳐집니다. 네.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고. 금모으기 운동이죠. 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금, 없는 금, 없는 금은 안 되겠군요. 그래서 모두 참여한 사람이 351만 명, 금 227톤, 약 18억 달러치를 모아요. 정말 기억나세요? 뭉클했습니다. 저는. 네. 저 때 이제 저는 워낙 어렸는데 네. 그 아나바다 운동 노래를 제가 계속 따라 불렀던 기억은 나요. 저는 저 때 그 친구들하고 우정 반지를 금반지를 맞췄었거든요. 네. 한 사람 4만 원 정도 냈는데 그때 다들 얘기한 게 야 우정이 지금 문제냐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힘들어서 살리자. 그때 은행에 갖다 줬던 걸 기억을 해요. 금 모으기하고 그때 장롱 속 달러 모으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정말 국가가 휘청거리면요 온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살려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네. 전 세계 아마 이런 대단한 나라가 민족이죠. 네, 우리 의병의 전통이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은 3년 8개월 만에 IMF를 졸업합니다. 계획보다 3년 대단하다, 일찍 진짜. 졸업을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입니다. 자, 우리 단결해서 또 한 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또다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국민들이 금을 가지고 나올까요? 글쎄요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거 관계자들이 진짜 꼼꼼히 잘 챙기셔야 돼요. 자, 넷째 주 오늘 마지막 언제로 갑니까? 1977년 11월 27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권투 선수 홍수환이 4전 5기의 역전 KO승을 한 날입니다.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너무너무 열광했죠. 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때 흑백 TV로 저도 이거 중계 봤는데요. 파나마에서 홍수환의 WBA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이 있는 카라스키아. 11전 11승 11KO승. 무섭다 무서워. 경기만 하면 KO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벌이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기 몇 번 쓰러져요. 네. 근데 그때마다 다시 두 번.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야, 저럴 수가 있구나. 인간의 한계는 어디인가. 졌다고 생각했을 네. 거예요. 야, 정말 끝까지 그렇게 싸운 거죠. 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정말 계속 저 다시 당시에는 일어나요. 국민의 영웅이었어요. 저. 저렇게 몇 번을 쓰러지고 일어나서 다운을 시킵니다. 아니 지금 소름이 잡히네요. 영상 보는데. 정말 기적 같은 KO승이었어요. 이렇게 4번 쓰러지고 5번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4전 5기 그러는데 원래 4전 5기라는 말은 없어요. 네. 쓰러지고 쓰러져도 우리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을 7.8기 7.8기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4전 5기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지금이야 뭐 우리가 손흥민 선수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됐어요. 정말
국민들이 열광의 동아리가 됐을 거예요. 대단했죠. 네,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얘기.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게 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는 다른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보다 한 몇 년 앞서 1974년에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에서 홍수환이 챔피언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자, 그 장면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수아나, 엄마야. 아, 이거구나. 내가 너무 이게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장반한 나르니까 난 배가 고팠단 말이야. 왜 아니, 이렇게 뭉클하죠? 네, 아니 젊은 사람들도 네. 홍수환 선생님 몰라도 엄마야, 네.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건 알아요. 네. 네. 당시에 정말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챔피언 먹어서 네. 이 9글자는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배까지 부르게 해줬어요. 그래요. 챔피언 먹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1970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홍수환 선수, 오늘 기억할 일이죠. 예. 자,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홍수환 선수의 사전 5기의 불굴의 정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오늘날의 위기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 이제 퍼레이드하고 뭐 그럴 때 영상인데. 태극기 들고 이제. 네. 야, 인파가 그 와.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저렇게 그 뭐 금메달 따고 이러면 시가 퍼레이드를 해줬다고. 어머니까지 같이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겠어. 예. 그러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네. 국민의 영웅이었고요. 네. 네. 아, 멋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유익한 역사 얘기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쇠고기 장조림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었죠. 이번에 돼지고기 장조림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는요, 제가 쇠고기로 두고 먹는 장조림 1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요, 바로 돼지고기 마늘 장조림입니다. 소고기는 저희가 간장으로 양념을 했지만, 요 돼지고기는요,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깊고 아주 맛깔스러워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 이 장조림을 가지고 장조림 당면 볶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지난 시간에 소고기를 집에서 해봤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돼지고기 장조림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시죠? 잘 배워볼게요. 네. 오늘 돼지고기 장조림의 주요 부위가 바로 이 등심입니다. 네. 보통 이제 나는 약간 쫀득하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장조림이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앞다리살 또는 앞사태살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저는 돼지고기 장조림은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등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등심은요. 가면은 이렇게. 네. 정육점에서는 안심을 추천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은 등심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심은 굉장히 가느다랗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래 조리고 나면 고기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토막토막을 낸 다음에요. 이렇게 한 4방 6 내지 7cm 정도로 토막을 낸 다음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담가서 등심에 핏물을 좀 빼주세요. 몇 분 정도 빼면 되나요? 요거는 한 10분 정도 빼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는 핏물에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만 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 중에 제가 오늘 마늘을 들었는데요. 이 마늘도 돼지고기와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것도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요거 준비했습니다. 연근. 요거 바로 연근인데요. 이 연근이 돼지고기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근을 준비하는데 연근은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좀 담가서 갈변을 좀 없애주면 훨씬 더 좋아요. 쌀뜨물 갈변.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어주세요. 큼직큼직하게. 아, 삼각형으로 써시는 게 네, 또 요게 이제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아. 그다음에 일단은 모양새가 이쁩니다. 예뻤어. 그죠. 모양이 또 이뻐야. 네, 그럼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그 조림할 때 모양만 사실 저는 기억하는데. 네. 아, 이렇게 자르는 것도 꿀팁이네요. 왜냐하면 요게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요것도 같이 준비를 좀 할게요. 네. 아유, 또 고추장으로 장조림 하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쌀뜨물에는 얼마 정도 색달라요. 담궜다 빼면 될까요? 아, 요거는요, 담그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지진 않고요. 만약에 지금 연근을 먼저 조리를 했다, 네. 연근을 먼저 손질을 했다 그러면 다른 거 손질하는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맛있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양파가 있죠. 네. 양파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데, 자, 제가 지금 여기 대파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놨어요. 그래서 이 대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신채 물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잡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향신채 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대파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요 생강을 같이 넣어요. 생강 슬라이스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야 훨씬 더 생강의 진액이 잘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 통후추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야 약간 알싸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돼지고기니까 요거 맛술을 조금 넣고요. 아니면 맛술 아니면 청주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게 들어갑니다. 흑설탕. 요 흑설탕이 들어가면은요, 돼지고기가 약간 소고기보다는 조금 허옇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설탕이 약간 색깔도 좀 진하게 하고 맛도 내고, 아. 그리고 요 흑설탕이요, 연육을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향신채 물이에요. 근데 향신채 물에 물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잘 쓰는 거 있습니다. 네, 요거 다시마 뭐죠? 우린물. 네,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하세요. 다시마 우린물을 이렇게 볼에다 담고 요거에다가 대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생강 넣고요. 네. 그다음에 맛술 아까 한 거 넣고요. 그리고 통후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흑설탕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흑설탕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통후추를 넣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졸았나요? 아닙니다. 알싸한 맛과 함께 네, 이 네. 통후추를 넣게 되면 고기의 잡내가 없애지는 역할을 하니까 통후추 만약에 없으시면 집에 왜 후춧가루 있잖아요. 네. 그거 조금 넣으셔도 그거 괜찮아요. 넣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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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핏물에 10분 담가놨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연말은 연말이야. 후춧가루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떡국이 먹고 싶은 거야? 이제 곧 먹어야 될 텐데. 네. 아, 이것도 소고기 장조림처럼 왜 그 끓일 때 양념을 따로 넣지 않고 이렇게 일단 먼저 끓이네요. 네. 지난번에 공부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 고기를 익힐 때 양념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양념에 간이 좀 염분기가 있죠. 그러면 고기에 스며들잖아요. 그럼 고기가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셔야 고기가 딱딱해지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 이제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이렇게 채반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네. 요게 뭐냐 하면 제가 요거를 20분간 끓였어요. 20분간 끓였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네, 다 익었네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잘 잡아주세요. 네. 아, 이게 향신채 물. 네, 저 물을 거죠? 지금 네, 향신채 걸러서 물을 다시 걸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죠? 네, 손 조심하시고요. 네. 오, 생강 향도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죠. 네네. 아, 이게 다 잡내를 잡는 비법인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그대로 고기만 골라내세요.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렇게 냄비에다가 고기만 이렇게 골라내요. 이렇게. 대파하고 생강 슬라이스하고 통후추는 그냥 빼주세요.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요 물 있죠?
요 물을 다시 부어요. 여기에다가. 향신채 물을. 네. 왜냐하면 요건 지금 고기 삶은 물이잖아요. 네. 요걸 다시 부어요. 자, 여기 있어요.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는 익혀졌으니까 네. 요거를 이제 불을 켜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 양념을? 그쵸. 이제 네.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양파. 아니, 마늘? 마늘 넣어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양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근을 이제야 넣어주세요. 이렇게. 연근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요. 우리가 돼지고기 장조림이다 그러면 돼지고기 마늘 장조림이다 그러면 돼지고기만 골라 드실 것 같죠? 네네. 요거 만들어 놓잖아요. 연근만 골라 잡수세요. 아, 그래요? 이 연근 조림하고는 또 색다른 맛이기 때문에 네. 요 연근에서 나오는 향과 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 자, 그랬으면 이제 고기가 아까 다 익혀졌잖아요. 네네. 거의 다 익혀진 상태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풀어야 되는데 뭘 푸느냐? 딱 여기 고추장. 네네. 고추장이 한 몇 큰술 정도? 요거는 한 7큰술 정도 들어가요. 고추장. 고추장하고. 왜냐하면 아까 다시마 우린물이 있었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이 좀 넉넉했기 때문에 여기 고추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근데 요 연근과 돼지고기가 들어간 장조림에는 이제 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은요. 네. 아, 우리 집은 약간 짭조름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간장 2큰술. 2큰술. 네. 조금 섬섬하게 심심하게 먹는다. 간장 1큰술. 1큰술. 예. 그리고 아, 우리 집에는 좀 단맛을 좋아해요 하실 경우에는 요게 지금 매실청이에요. 네. 단맛 좋아할 경우에는 매실청을 4분의 1컵을 넣고요. 아, 우리 집은 그렇게 단맛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탕 넣기 때문에 네. 단맛은 그냥 된 것 같아요 할 경우에는 매실청 2큰술. 요거를 취향에 따라서 바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 얼마나 끓일까요, 이건 또? 요거는 지금 돼지고기가 지금 한번 삶아진 상태잖아요. 익었죠. 그렇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서 그냥 뚜껑을 덮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분 정도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졸였어요. 졸였더니 뭐가 나왔느냐? 바로 이렇게 장조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색도 다 아니, 저 이쁘네요. 고추장찌개. 아주 이쁘시죠? 그죠? 그 고추장찌개 느낌도 비슷해요. 있어요. 네. 고추장찌개 같죠? 네. 근데 요거요, 국물도 맛있지만 요게 장조림이 굉장히 우리가 달큰하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어서 네네.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아주 있거든요. 담백해 보여요. 네. 그래서 요렇게 아, 요것도 맛있겠다. 찢어야 되죠, 나중에? 네, 이제 찢어야죠. 그리고 반듯반듯하네. 네. 와, 연근 맛도 궁금해요. 예. 간이 쏙 뺐을 연근도 텐데. 맛있겠어요. 오. 연근이 그렇게 또 몸에 좋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아까 마늘 넣었잖아요. 네. 마늘도 같이 골라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기를 좀 찢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불조수님한테 네, 고기 네. 어떻게 찢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칼로 이렇게 자국을 내서 이렇게 찢으면 훨씬 쉽게 맞아,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위라고 그랬나? 가위라고 안 가위로 그랬나요? 참, 예, 가위로. 제가 분명히 가위라고 그런 거 같아요. 손 모양은 또 가위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요게 찢으려면 결이 보여야 맞아, 되잖아요. 결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이 있어요. 네. 결이 있죠? 그래서 가위집을 이렇게 넣으세요. 요거는 아주 돼지고기는요, 소고기보다, 그리고 또 특히나 등심 부위이기 때문에요, 아주 잘 잘라져요. 요거 그냥 가위집만 내면 이렇게 쭉쭉. 그러네요. 네, 쭉쭉. 더 부드럽구나. 더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럽네. 역시나 오늘도 손이 안 뜨거우신가 보네요. 저 뜨거운 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저도 뜨겁습니다. 뜨거운 거 못 견디시는 분들은 안에 목장갑 하나 끼면 아, 되죠. 그럼요. 네, 목장갑 끼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가위가 잘 들어가네요, 진짜. 네. 네. 요게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결이 잘 뜯어져요. 네. 이렇게 보세요. 네, 잘 네. 뜯어지잖아요. 진짜 또 한번 부드럽네요. 잡숴보세요. 그러네. 엄청 네. 부드럽네. 아유, 맛있겠다. 맛있죠? 쫙 맛이 안에 양념이 배겨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예인 씨가 네. 연근 맛 굉장히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그냥 통째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 잘라서 상에다 올리시면 아. 되거든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네. 이것도 이렇게 연근도 좀 잡수-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연근도 잡숴보실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연근? 연근도 이게 양념이 잘 배니까 그쵸? 아주 맛있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 하면 또 맛있는 거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뭘 만드냐? 바로 요거. 제가 아까 장조림 가지고 볶음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네. 볶음을 하나 할 거예요. 네. 자, 볶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후라이팬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근데 후라이팬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네. 뭐냐? 요거 당면. 당면을 미리 불려놨네요. 네, 당면을 요거 미리 불려놓은 거를 요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체에다가 받쳐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물을 좀 빼주세요. 네. 당면은 꽤 오래 불려야 되던데요, 제 요거요. 생각보다. 요거 제가 여기 프로 시작하기 전에 불려놨거든요. 1시간 정도? 지금 딱 1시간 정도 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부드러워졌거든요. 네네네.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좀 아까 제가 고기 찢어놓은 거 있었죠. 찢어놓은 거, 네.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잘게 쪽쪽쪽 찢어주세요. 네네. 그리고 요거 양배추. 양배추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요거는 지금 연근이에요. 연근을 깍두기 크기처럼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거는 마늘이에요. 마늘도 같이. 네. 네. 그리고 양파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바로 당면 잡채처럼 볶음을 할 거예요.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 야, 이게 사실상 그 장조림 안에 있는 재료들을 지금 다 뭐 찢고 자르고 썰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해놓으면 이것까지 연결해서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당면볶음은 이게 양념만 맛있으면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자, 일단은 물을 요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양은 어느 정도나 올려야 돼요? 만약에 당면이 좀 많다 이럴 경우에는 2컵 올리시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컵 정도만 할 거예요. 한 컵만. 한 컵 정도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아니요. 요거 간장. 간장부터. 간장 먼저. 네, 네. 간장. 그리고 여기 보면 매실청이 있어요. 매실청을 넣고 요걸 조금 끓여줄 거예요. 먼저 한번 끓여주고. 네. 요걸 한번 좀 끓여줘요. 저희가 생방송이라 요걸 먼저 끓이고 시작했어요. 요게 맞는데 네, 요게 조금 많이 끓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게 끓게 되면 보글보글 올라오죠? 네네. 요 당면을 넣어주세요. 원래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네, 넣는 맞아요. 거죠, 선생님? 네.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불린 당면 당면을 넣으시고. 올려오세요. 올려놓고 이렇게 보글보글 볶아주셔야 돼요. 네. 네. 볶아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잡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잡채할 때도 불리지 않은 그러니까 당면을 잡채를 만들었는데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볶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볶아주세요. 뭐 당면으로 만드는 건 다 맛있거든요. 찜닭 안에 있어도 맛있고. 찜닭 맛있지. 그죠? 잡채도 맛있고. 이러면 요게 약간- 간장이 지금 배기고 있는 요게 거잖아요. 약간 찜닭 같은 거. 그죠? 약간 빨간 양념이니까 그 안에. 근데 진짜 안동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거기는 그쵸? 시장 안에 찜닭 골목이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우.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아까 제가 요거 맛있게 넣으면 좋아요 했던 거 있어요. 요 양파. 양파. 네. 그리고 이제 좀 끓어오른다. 끓어오르네. 그다음에 양배추. 찜닭 같죠? 네. 양배추. 뭔가 떡볶이 같기도 하고 또 양배추도. 그다음에 요게 장조림인데 쪽쪽쪽 찢은 거예요. 장조림이네. 잘게 좀 찢어놓고. 그리고 아까 요거 연근하고 연근, 마늘도 그다음 더- 마늘도 네. 넣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포인트가 바로 요거예요. 아까 장조림 국물 저거 너무 맛있겠다 하셨잖아요. 네. 장조림 국물 버리지 마시고요. 요따가 요렇게 끼얹어 그걸 주세요. 넣는 요걸로 간 맞춤을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다 볶아요. 이렇게. 야. 큰일 났어요. 생방송인데 요거 안 쫄아들을까 봐. 걱정이 지금 제가 태산입니다. 저희 요거 장조림 먹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네. 맞아. 지금 장조림 제가 먼저 드렸잖아요. 네. 그거 한번 잡숴 보세요. 아우. 이러면은 시식 시간이 늘어나서 네. 뭐 저희는 더 좋습니다. 연근하고 장조림. 저도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어때요? 너무 담백해요. 일단 고기는 정말 담백하고 약간 닭볶음탕
간장 소스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 그 느낌이 좀 나죠. 네. 장조림이라는 네. 느낌보다도 육개장 이렇게 잘 끓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야 쫄려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장조림입니다. 연근 드셔보세요, 연근. 예. 아니 워낙 장조림하면 그 소고기 장조림만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간장 베이스에. 와 근데 이런 빨간 양념에 돼지고기 장조림도 너무 맛있네요. 연근에 실 같은 게 있다. 그쵸? 네. 그게 그대로 있어야 그게 맛있는 연근이에요. 네. 아 그러네요 진짜. 어떠세요 맛이? 연근조림 맛이 제대로 배어있는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고추장 양념으로 이렇게 슴슴하게 하셔야 돼요. 짜지 않잖아요. 네. 네. 야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졸여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졸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간이 싱겁다 이럴 경우에는 장조림 국물을 좀 더 부으세요. 그렇죠? 와. 네. 이 장조림 완전 진짜 밥 반찬으로 최고네요. 여기다 최고죠. 청양고추 저는 조금 더 살짝 넣어서 오, 아예 그것도 매콤하게 괜찮아요.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예 맵게. 근데 아, 이 밥도 해오신 거예요? 네. 아 맛있다 밥. 밥도 맛있네요. 밥이 맛있어요? 네. 워낙 밥 맛있는 집이 네. 아주 잘하는 집입니다. 맞아. 네. 자, 이렇게 지금 볶아졌으면은요, 댁에서는 훨씬 더 요거보다 국물 없게 바짝 볶아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죠. 네. 바로 요 쪽파를 솔솔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깨. 요거 깻가루를 좀 많이 뿌려주세요. 아, 이걸 담아내고 나서 뿌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여기서 네. 그다음에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좀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거의 다 됐어요. 와. 아, 참기름 냄새 올라오네요. 맛있겠죠? 네. 요걸 이제 잡수시는 거예요. 자, 저 요리하는 동안 먹으니까 좋다. 이 시스템을 이렇게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 다 하고 먹으니까 그래.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두 개 할 땐 하나 먹으면서 하나 보면 되지. 네. 자, 머리 근데 어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이 제대로 들었나거든요. 네네. 요거 우리 정철규 씨가 네네. 한번 잡숴 보실래요? 네네. 요게 당면이 제대로 익었는지 한번 잡숴 보세요. 저는 원래 당면을 좋아해서. 네. 네. 제 생각엔 익었을 것 같거든요. 익었죠? 이거 양념도 잘 뱄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퍼드리면 됩니다. 아우, 저 걱정했어요. 아우. 자, 요렇게. 네. 당면이랑 요 안에 들어있는 장조림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잡수시는데 네네.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요거 연근하고 마늘 넣었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아. 아, 맛이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이게 저 짜지를 않으니까요. 네. 네. 너무 많이 먹게 돼. 아, 그래요? 장조림은 저희도 거의 다 이제 먹었어. 장조림은 짭짤한 맛에 반찬으로 조금씩 먹잖아요. 네. 이거 다 먹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요거 연근하고 같이. 자, 저거 이 진짜 맛이 궁금해요. 해달았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별미예요, 요게. 이거 완전 태국 요리 비슷해요. 그죠 비주얼은 음. 태국 요리 같은데 맛은 또 어떨지.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불조수도 시식 가능합니까? 네, 예. 이거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소해요? 맛있죠? 네. 그 참기름 향이랑 이 장조림 양념 아주 잘 국물이랑 맞아요. 너무 잘 맞아서 특별한 잡채인데. 그쵸. 이야. 아, 제가 생방송 동안에 요거 안 끓으면 어떨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 너무 맛있게 정말 됐어요. 딱 맞춤으로 다 조려졌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어우, 간도 너무 잘 배어 있고 그쵸. 엄청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네. 것 같아요. 아, 그거 많이 따끈하니까 먹을 수 있게. 좋다. 그 양배추 씹히는 맛도 되게 좋은데요. 네네. 간이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댁에 뭐 애호박이 있다, 또 가지가 있다,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요새 배추가 좀 좋잖아요. 속배추 가지고 채 썰어서 넣으니까 그것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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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레시피 봐야지 레시피. 두고 먹는 장조림 특집 2탄. 오늘의 메뉴는 부드럽고 매콤한 돼지고기 마늘 장조림과 장조림 당면 볶음입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사방 6에서 7cm 크기로 자르고 생수를 부어 10분간 핏물을 빼주세요. 연근은 큼직하게 삼각형으로 썰어 쌀뜨물에 담가줍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양파는 큼직하게 4토막 내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대파와 생강, 맛술, 흑설탕, 통후추를 넣어 끓여줍니다. 이제 여기에 등심을 넣고 뚜껑을 열어 중불에서 15분 끓여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냄비에 건져 담고 향신채 물만 5컵을 담아줍니다. 고추장과 진간장, 매실청을 넣어 끓이고 연근과 통마늘, 양파를 넣어 약불에 20분 끓여주세요. 고기는 찢어놓고 연근과 통마늘, 양파를 곁들여 국물을 부어내면 돼지고기 마늘 장조림 완성입니다. 이제 장조림 당면볶음도 만들어 볼까요? 마른 당면은 찬물에 1시간 불리고요. 장조림 고기는 가늘게 찢고 연근, 마늘, 양배추, 양파를 손질합니다. 팬에 생수를 붓고 끓으면 진간장과 매실청, 불린 당면을 넣어 조리듯 볶아주세요. 당면이 부드러워지면 고기와 연근, 마늘, 양배추, 양파, 장조림 국물을 볶아줍니다. 접시에 담고 송송 썬 촉파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장조림 당면볶음 완성입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마늘 장조림과 장조림 당면볶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돼지고기 마늘 장조림과 장조림 당면 볶음인데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단점은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자, 다음 주 어떤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조금 저한테 보신을 하게 하는 재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전복을 이용해서 장조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전복 장조림? 너무 맛있겠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전복 장조림입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며칠은 어떻게 보면 좀 포근한 가을이에요. 네, 제법 선선한 가을인데 다음 주부터는 날이 또 확 추워진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까지 막바지 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